네, 시장의 상승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양시장에서 정말 모처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000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모처럼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을 좀 환하게 해도 될 만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넥타이색은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건 또 개인적인. 또 이렇게 웃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특징치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 수혜냐, 애플 수혜냐,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딱 장 마감 OX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뭐 삼성은 아니다, 아직 확정된 거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인지 김민수 대표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OLED 쪽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뭐 LG 디스플레이와 그러니까 삼성 SDC라고 하죠. 네. 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둘이 협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또 아니겠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뭐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OLED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올해 초 보니까 애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한 BOE 쪽으로 좀 저가의 OLED를 받으려고 했는데 수요를 폭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공급받을 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야 나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관계. 그러면 애플 쪽으로 앞으로 OLED 쪽의 채택이 강화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 손을 내밀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8.6세대 세계 최초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부들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이어갈 가능성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땐 OLED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 지금 어제부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쪽이 일단 바라보고 있는 벤더가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애플입니다. 그러면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OLED 관련주들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서두에 딱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 OLED 패널 값이 LCD 패널 값의 거의 5배라면서요. 그러니 네. 이거를 많이 팔아야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흑자 전환을 꾀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올 하반기냐 내년이냐 흑자 전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만 희망 고문하고 흑자 전환 성적표 내놓을 때가 되긴 했어요. 네, 이제 가능성은 높은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좀 더 많은 계속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1분기 컨콜에서 이제 김성현 CFO가 한 얘기가 있는데,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재고 건전성도 좀 회복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신제품, 또 이제 패널 구매 수요도 뭐 증가할 수 있어서 하반기 중에는 또 흑자 전환을 또 기대한다고 얘기한 것도 시장에서는 진짜 그런 걸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좀 현실화 된다고 하면 내년 OLED TV 패널 이제 출하량 목표가 한 200만 대 되는데 요 200만 대면 한 최소한 15억 달러 한 2조 정도 되니까 이제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재무 안정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반기 중에서는 뭐 비용 절감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재고 관리 강화나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를 작년에 한 5조 2천억 원, 5조 원 넘게 했는데 올해는 한 3조 원대로 그러니까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또 재무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걸 봤을 때는 진짜 하반기에 좀 뭔가 긍정적인 실적에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중소형 OLED 생산 능력도 올해 뭐 3만 대에서 내년에는 6만 대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남들 한 번씩 다 대장주 역할 해놓고 사이클 한 번 내놓고 시세 분출됐고 그랬는데 그동안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대장주들은
많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앞서 애플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애플이 요즘 맥북이 안 팔려서 맥북에 OLED 뭐 채택 라인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지연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뒤집으면 뒤집어 보면. 요 따라하세요. 예, 근데 뒤집어 보면은 예, 맥북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애플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이폰, 아이패드 일단 시장 점유율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트북 시장 쪽에서 맥북이 인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예, 맥북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장 점유율 쪽에서 애플이 지위 정도로 맥북이 차지하는 정도가 아직 그렇게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LCD입니다. 이쪽을 변환을 시키겠다라는 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제조사,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OLED를 쓰는 게 대해서 뭐 색이 뭐 화사하고 뭐 자연색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왜 OLED로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전력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OLED를 탑재를 하게 되면은 맥북에서 아마 다음 모델 쪽에 지금 M1, M2를 지나서 M3가 이제 탑재될 겁니다. M3는 성능으로 봤었을 때는 또 그 이상으로 20-30%씩 다 또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거기 컨트롤하는 게 저전력이 있는데 그 저전력 관련된 쪽을 같이 연동시켜서 화면을 이어간다. OLED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 내내 쓴답니다. 이게 맥북의 다음 모델의 강점이라고 하는데 바꾸고 싶으시죠? 바꾸고 싶대. 네, 저는 영업사원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 요인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럼 OLED가 앞으로 맥북도 채택된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나 아이폰도 점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올해 한 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네. 기대가 올라가다가 또 다시 흔들리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OLED 채택 라인이 지연된다라는 거에 LG 디스플레이가 매를 맞았는데 주가적으로 매를 맞았는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맥북 쪽에 할 일이 많이 남았고 그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기대가 됩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괜찮을지 혹은 디스플레이주들 같이 봐야 될 건 어떤 게 있는지 이상엽 이사님 관심주 소개해 주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는 야스. 네, 유명하죠. 그래서 네. 뭐 작년에 적자를 보이긴 했는데 OLED 그 디스플레이 뭐 증착, 공정 장비 제작 판매하고 있고요.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XR 기기 쪽 뭐 6월 이제 5일에서 6월 9일까지 이제 애플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또 이제 MR 헤드셋이 출시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함께 좀 체크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그 LG 디스플레이 또 일정이 있네요. 그래서 내일 디스플레이 산업 전략 회의가 있고요. 산자분과 그리고 또 모레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발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 주부터 조금 디스플레이 흐름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야스를 꼽아주셨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김민수 대표님이 지난번에 아진산업 2,800원대 얘기할 때 사서 원양어선 탈 걸 껄껄껄하고 계세요. 아진산업이 오늘 또 시세가 굉장히 분출되면서 6,500원까지 올랐는데 후회하지 마시라고 디스플레이 보자라고 했으니 그 안에서의 김민수 대표님의 관심주도 전해드리죠.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일단은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그렇게 나가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OLED가 탑재되기 위해선 DDI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LX 세미콘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중소형단에서는 이 회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필 옵틱스입니다. 필 옵틱스. 네, 이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OLED 가공하는 쪽에서 레이저 커팅 장비 쪽에서 강자고요. 또 하나는 자회사 필 에너지가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노칭과 스테이킹 쪽에 강자를 이게 보통 보면 따로따로 이어지는데 이걸 같이 합쳐서 일괄형으로 주문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주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는 장비 회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스, LX 세미콘, 필옵틱스 이렇게 세 가지의 관심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주인은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뭐 네. 잘 들었고요. 네. 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를 매매한다는 거는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그냥 보고 다른 걸 매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주로 압축해 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증권가 호평이 쏟아지는 덴티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의 임플란트 수출이 70% 넘게 폭증했다고 하는데 뭐 리오프닝 효과도 있고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그 VBP 효과도 드디어 이번 네. 올해 1분기부터 쫙 나와주고 있습니까? 1분기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됐고요. 많이 안 됐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짜까지 나오는 4월 20일부터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저조했다고 해서 주가가 그게 아닌 거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 2분기부터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구나라고 이제 주가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4월에도 이제 중국항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3% 증가를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이제 VBP 이 제도를 시행한 게 턱없이 좀 가격이 높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수요를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한 60% 인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되니까 그래 이제 좀 나도 이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 제도를 통해서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과거의 10년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 중국에서 판매된 임플란트 제품이요 연간 30만 개에서 500만 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시행하다 보면은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네. 이제 성장성 그렇게 뭐 보험이나 뭐 고령화 있다 보니까 그래 한국에서도 조금 이제 수요가 이제 성장성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이제 고령화가 이제 또 심해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크는 그쪽에서 이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그 VBP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셈을 따졌어요. 중국이 너무 많이 가격을 인하하려고 해서 악재다라고 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로 인해 올해 임플란트주가 이미 현재까지 상승률이 한 40에서 60%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 시장 기대치는 이미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임플란트는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한국의 임플란트 식립률, 식립률. 발음 좋으신데요? 네. 식립률. 네, 이쪽은 80%까지 나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전반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북미 같은 경우도 한 40%가 안 되고요. 네. 유럽도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선진국도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도 안 되는 한 자리 숫자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플란트가 대세가 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상당히 크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특히 VBP를 왜 시행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가격을 그만큼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럼 P가 떨어지는 것보다 Q가 커지는 게 지금 침투율이 10%도 안 되는 만큼 앞으로 커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확장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당연히 해외 업체가 와서 돈 벌어가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어쩔 수가 없죠. 특히 숙련된 이건 아니죠. 숙련된 치과 의사분이 네. 없는 상황 쪽에서 이를 같이 끌어올리려고 하게 되면 초기에는 그냥 돈 벌게 놔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치과 의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자기들 걸로 대체할 겁니다. 네.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앞으로 2, 3년간 많이 중국을 바라보면서 커질 걸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오스템 임플란트가 폐지되나요? 이 뒤에 있는 MBK가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으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MBK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일단 뒤로 잘 되는 회사를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키우고 나중에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을 잇는 덴티움은 시장 점유율은 2위지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거의 1위 효과를 보겠죠. 네. 그럼 프리미엄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치과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 필수다.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 시장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덴티움을 또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VBP 관련 이제 시작이라면은 덴티움과 함께 봐야 할 또 같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덴티스. 덴티스. 네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영업이익만 좀 감소를 했는데 일회성 요인인 상황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3공장 준공 증설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주가에 앞으로도 좀 가장 강하게 좀 반영시킬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임플란트주 상승률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덴티움, 디오, 덴티스, 레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덴티스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덴티스를 또 관심주로 꼽아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네, 원고에는 안 썼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게 되면은 종목 중에 오스테오닉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스테오닉이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뼈 이식 관련된 쪽을 하다가 오스테오닉이요? 발음이 잘 안 맞아서 오스테오닉. 오스테오닉. 네, 이 회사도 치과 관련된 쪽으로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치과 관련된 이식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변화도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냥 레이죠. 네, 레이가 중국의 기자재 업체 인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레벨업이 시작되기 한 모습들 이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디지털 솔루션의 엑스레이와 함께 또 이 제니스라고 하는데 이 환한 불빛의 치과의 공포의 대명사죠. 네. 이쪽에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런 쪽에 디지털 솔루션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테오닉과 함께 제니스요? 제닉스? 예? 레이. 레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이요? 예.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건 뭐지 했네요. 방송은 레이와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오스테오닉 네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여기는 덴티스고요. 집중했어요.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마음 놓고 여행 가니 노랑풍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1분기 실적에서 여행 회복이 가시화됐다고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어요? 노랑풍선 외에 다른 이제 여행주들도 한번 볼까요? 네, 그 노랑풍선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이제 17억을 기록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3년 3개월 만이고요. 뭐 다른 기업도 살펴보면은 하나투어가 흑자 전환했는데 뭐 3년 6개월만 또 이제 모두투어가 3년 9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을 정도로 이쪽 섹터가 굉장히 홍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배경은 이제 송출객 수나 또 예약률이 이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뭐 방송국 오면서도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항공사 중에 그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라고 있죠. 근데 이제 노랑풍선이 그 항공사랑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 과거에 이제 하나투어 대표이사였죠. 그래서 굉장히 뭐 경영을 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 종목에서도 해제됐고 좀 실적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도 부여하고 또 이제 업계 최초라고는 하는데 이제 팀마다 이제 예상 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면 그거에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팀과 함께 이제 인센티브를 나누는 뭐 그런 제도도 시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리오프닝이 됐고 또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정말 로랑풍선이 어떻게 좀 실적이 좀 나오는지 좀 개인적으로도 뭐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하나투어의 1분기 실적도 보면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리오프닝주 내에서 여행 항공주의 실적이 개선되는 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 화장품주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화장품주들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인바운드고 이건 아웃바운드고 네. 차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노랑풍선이 작년 1분기에 네. 매출이 7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237억이니까 숫자로는 뭐 3,410%. 네. 근데 워낙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른.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 수준을 다 어제 도 예측을 한 상황이란 거 그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가 성수기 때니까 이 정도쯤 가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는 과정인데 더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 심리가 일단 여행을 막 가려고 해서 보는데 항공권도 비싸고 여행지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니까 두 번째 가긴 가야겠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우리 앵커님의 마음과 똑같이 똑같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좀 돼야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아직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 보니까 오늘 올해 하나투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전망합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8,700억입니다. 비싸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밸류에 대한 부담들도 주가를 끌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변화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항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네. 피크아웃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런 쪽에서 성수기에 얼만큼 더 많은 숫자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역시는 기저 효과에 따른 너무 지난해 부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이어서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항공권들이 다 풀리지 않아서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부담되다 보니 오히려 못 가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여행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이 실적을 보고 대뜸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보다는 그래서 또 업계는 전통적으로 또 2분기를 또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랑풍선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 얘기도 지금 이제 뭐 3분기 여름 휴가나 이어지는 이제 추석 연휴까지도 봤을 때 3분기 예약률이 2019년을 넘는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될 수 있다 보니 그러면은 2분기보다는 좀 3분기에 그럼 조금 쉬어갈 때 좀 어떻게 좀 바닥을 잡아가는지 좋은 소식이 얼마나 들리는지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좀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가 있는 3분기를 오히려 기대하자. 이 실적에 바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고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이쪽은 지금 기준으로 나간다 그러면 네. 반드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의 가장 큰 최선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글로벌 텍스 프리요? 이 회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화장품보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 들어오면 그대로 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겠죠. 네. 텍스 리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자회사들 다 벌써 작년 대비해서 2배씩 영업이익 나오는데 한국만 제일 늦습니다. 네. 이게 변화가 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안정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행 항공주의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아직 확인할 게 많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 당장 또 실적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떻겠느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기 오늘도 4.5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좀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